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인문학 최고의 공부 Who am I?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유전 정보를 실어 나르는 그릇이다. 저희 자체가 바코드니까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미 미러클이기 때문에 어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용석 교수의 생물학을 통한 인문학 이야기, 나는 이미 기적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강연의 제목이 그런 것처럼 인문학의 향연으로 지난 9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문학에서 세계적인 거장들이 이 향연을 빛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득 8번째 와서 뭔가 삐끗한 것 같은 느낌이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물학 교수가 인문학의 향연에 발을 쑥 내민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과학에서 인문학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파우스트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보다가 당연히 덮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상적인 묘사가 저 중학교 3학년의 남학생한테는 훨씬 재미없게 느껴졌죠. 파우스트를 제일 처음 열면 헌사가 나오고 서막이 뜬 다음 천상의 서곡이라는 분야로 몇 페이지 넘어가지 않아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일단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느님을 막 플래러링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아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부가 끝나면 메피스토펠레스가 문득 나타나서 굉장히 겸허하고 그러나 교활한 목소리로,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상의 빛이라고 부를 텐데 인간들은 그것을 이성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이성만 없었어도 인간들은 꽤 재미있고 쾌락을 즐기며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느님이 천상의 빛을 줌으로 해서 인간들은 그 이성을 가슴에 안고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메피스토펠레스가 보니까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이성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동물보다, 혹은 원문에는 짐승이라고도 종종 표현이 됩니다. 짐승들보다 훨씬 더 짐승답게 사는데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거기에 나오는 천사들, 가브리엘, 미하엘, 그리고 하느님, 혹은 광대, 감독, 시인 모두 굉장히 멋진 말들을 하고, 메피스토펠레스는 그 와중에서도 독서를 서슴지 않지만 이 모두 괴테라고 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괴테는 사탄이기도 하고 하느님이기도 했으며 광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했으며 감독이자 극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레트헨, 사실은 마가렛테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괴테는 그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한눈에 빠지게 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그 상황을 놓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대로 파우스트의 유혹을 펼치기로 합니다. 결국 파우스트는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그 소녀를 안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결국은 메피스토펠레스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영혼을 팔고 사서 결국 하나님과의 게임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정말로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 박사의 영혼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민하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결국은 지금은 이 나이에 파우스트를 다시 한번 열어보게 됐죠.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샀으며 팔았는가? 영혼과 파우스트는 정말 나눌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3가지의 막으로 나누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의식하고 때로는 학습하며 때로는 이성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정말로 우리는 의식과 학습과 지혜와 삶의 학습, 부모님들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생물학적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물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생물은 살아있다라는 것과 물체라는 것의 복합어입니다. 즉 물체 중에 살아있는 물체를 생물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물체 중에 살아있지 않은 것도 존재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것은 대부분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묶어서 바로 개념화시켜 버리죠. 따라서 생물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않은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채 생물 자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명하다는 사전들을 뒤집어 보면 생명에 대한 정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슈퍼마켓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목욕탕 옆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목욕탕을 찾아가면 다시 담배가게 옆에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담배가게 옆에 무엇이 있느냐? 다시 슈퍼마켓 옆으로 가면 찾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순환논리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찾아본 사전은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 미국의 웹스터 사전, 랜덤하우스, 그리고 한국 국어 대백과 사전입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을 날마다 말하면서 한 번도 생명을 정의 내려본 적 없이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그저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문제는 내가 그 생명의 최고봉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저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우리가 살아있는 물질이라면 어떻게 물질이 생명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춥게 추운 날 여기까지 운전해서 혹은 여러 가지 대중교통으로 오셨을 텐데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먹는 표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얼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먹는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익숙한 표현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저희 나이쯤 되면 이런 말도 합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표현을 쓰죠. 사실 그 말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채로 그 말들을 편하게 사용을 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사춘기를 보내면서 어느 분 하나 뭔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반대하셔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은 뭐죠? 문을 꽝 닫고 나 밥 안 먹어. 이 표현을 안 하신 적이 있는지요? 대부분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10번도 합니다. 문제는 왜 아이들이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필하는 방법을 나 안 먹어로 택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출발점은 연력학 제2법칙부터 출발합니다. 연력학 법칙은 0, 1, 2, 3 네 가지 법칙이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에 에너지라고 하는 일정하게 정해진 존재가 있다. 이 총량은 처음에 100이었으면 끝날 때까지 100이다. 즉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개하는 2법칙은 무엇이냐? 쥐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쥐를 가지고 도대체 그들이 짝을 어떻게 찾는가를 쳐다보는 것이죠. 짝을 찾는 데 있어서 암컷이 훨씬 까다롭게 짝을 찾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하고 퍼펙트하게 매치합니다.
수컷은 대충 보고 예쁘면 바로 갑니다. 수컷쥐도 예쁜 쥐를 찾습니다. 문제는 암컷쥐는 그렇게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훨씬 신중하게 고릅니다. 신중하게 고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얘가 먹을 걸 잘 물어올 수 있는가? 그것이 1번입니다. 사실은 2번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얘 냄새가 어떠냐를 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냄새라니. 오늘부터 남성 여러분들 씻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수컷쥐가 내는 냄새를 암컷쥐는 먼저 맡고 이 수컷쥐를 자기의 짝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실험적으로 밝혀낸 것이 2001년도에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즉 그들은 먹이를 잘 물어올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즉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와 함께 냄새를 맡는데 그 냄새가 어떤 결과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수컷쥐가 나와 얼마나 다른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냄새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특별한 유전자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럼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실험은 앞에 쥐에 대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사실 스위스에 있는 베른 대학의 베트킨트라고 하는 교수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도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일단 근사한 20대 남자애들을 셔츠를 입혀서 전부 운동장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벗게 하죠. 그리고 백에다 전부 담아서 밀봉합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처자 20명을 골라서 그 처자들 앞에 그 봉투를 나눠주고 각자 자기의 취향에 맞는 땀 냄새를 선택해라. 네, 좀 찝찝한 실험이죠. 그렇게 해서 고르게 됩니다. 냄새 맡고 있죠? 결국 이렇게 냄새를 맡아서 확인된 셔츠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면과 이 냄새를 좋아하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배경들을 매치했을 때 둘이 특별히 한 덩어리의 유전자 그룹에서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즉 달라야만 된다는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 위에 있는 빨간색 작은 것은 에이즈 바이러스의 한 부분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걔가 거기 왜 올라가 있나? 사실은 이 친구는 MHC라는 유전자가 이런 단백질이 모양이 된 것인데 이 단백질은 사실 접시의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웬 생뚱맞은 접시인가? 우리 살아있는 모든 세포들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60조 개의 세포들이 하나같이 나는 너와 같은 편이다를 여러분들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1초도 예외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렇게 험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셨죠? 여러분들 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신분증, 즉 접시에 올려놓은 그 물건이 내가 봤던 물건이 아니다. 어저께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보니까 네가 접시 위에 올려놓은 물건은 오늘 처음 보는 물건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세포를 죽여버립니다. 말하자면 내가 아닌 누군가 외부에서 온 침입자가 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모두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물건을 포함해서 전부 조각조각 처리를 하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들이 처리를 하고 나면 그 중에 몇 조각을 선택해서 접시에 담게 되죠. 저 밑에 있는 웨이터가 보이시나요? 그 웨이터는 접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금 조각조각 난 치킨의 혹은 닭의 한 부분을 올려놓게 되죠. 그리고 이걸 데리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보여주죠?
T세포에게 보여줍니다. 저 T세포를 우리는 좀 험한 말로 킬러셀이라고 부릅니다. 킬러셀은 그 웨이터가 들고 나온 접시 위에 그 물건을 확인합니다. 너 우리 편 맞아? 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게 아니라면 그 세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살해당합니다. 재밌는 건 사람들이, 그리고 쥐가, 사실은 물고기도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MHC라고 하는 유전자에서 만들어낸 단백질이 다름 아닌 내가 아닌 것들을 내 몸 안에서 몰아내는 것을 확인하는 데 쓰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즉 그것이 내 짝과 내가 똑같으면 두 개, 세 개의 다른 상황이 겹쳤을 때 둘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고 결혼해서 애틋하게 빠져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랑의 결실이라고들 부릅니다. 인문학적으로. 그 사랑의 결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이 이 웨이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웨이터가, 접시가 똑같은 모양이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요리도 똑같은 게 됩니다. 즉 똑같은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잡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즉 훨씬 질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치타는 멸종의 위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MHC라고 하는 것의 다양성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이냐? 쥐가 가는 길이 무엇이냐? 왜 물고기는 그렇게 하는가? 그들은 자기와 다른 짝을 찾습니다. 그 다른 짝은 키가 다르면 좋다, 성격이 다르면 좋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대충 위로를 하세요. 여기서 다름의 짝은 무엇을 찾느냐? 바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생물학적 요건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느냐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 점을 눈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바로 여인들은, 쥐의 여인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암컷 쥐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여성들은 직관적 냄새로 찾아낸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다른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다른가? 지금 이 안에 약 500명, 600명 정도의 방청객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부분도 있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때로는 직업도 취미도 같을 수도 있죠. 공은 몇 개일까요? 많이. 정확하게 제가 그려놓은 공은 400개입니다. 10의 400제곱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 말하는 숫자의 표현 중에 어느 정도 단위가 넘어가면 항아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가사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가사의가 저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숫자였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은.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10의 400개 개체의 인간이 나올 동안 딱 한 번 나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서로 엄마 아빠가 헤어지기 전에 자신의 유전자를 나눠 갖는 과정입니다. 놀랍죠?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고 둘이 마주하죠. 여보, 내 머리를 가져.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내 머리를 가지세요.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정표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자 난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나눠질 때도 한쪽으로 엄마, 한쪽으로 아빠가 아니라 여기는 청실, 홍실로 나타냈죠. 청실, 홍실이 서로 뒤섞인 채로 새로운 정자와 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만드는 정자에는 엄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딸이 만드는 난자에는 아빠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 그래서 제 손자가 아들이든 딸은 저를 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정보, 유전 정보가 어떻게 다른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세포는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30억 개의 벽돌을 카피를 뜨는데 딱 3번 실수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정확도죠. 이 정도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모아놓으면 이만합니다. 여기 있는 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림이 하나도 없다는데 우린 기절하죠. 이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베껴 써서 약 300권을 쓰면 한 번 세포가 카피하는 수준입니다. 재미있는 건 한 번씩 베껴 쓴 성경 중에 단 한 권도 같은 게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인간과 인간의 본체인 생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짝을 선택할 때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면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무작위 짝짓기라고 합니다. 이 무작위성을 곱하게 되면 10의 422승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정체성입니다. 지구가 태어난 지 47억 년이 되었습니다. 멸망하기까지 아직 50억 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이 지구에 사람이 태어난 숫자를 모두 다 합해도 500억이 안 됩니다. 뭐 좀 더 쓰죠. 1000억이 됐다고 칩시다. 조로 쓸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출발하고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사실은 이 우주가 출발하고 이 우주가 멸망한다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단 한 번만 존재합니다. 어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젊은 학생들이 혹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때로 점수가 안 나와서, 대학에 실패해서, 사업이 어려워서, 사랑하는 남자가 혹은 여자가 떠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밥을 안 먹겠다고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그러기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처럼 보이는 10의 400승 중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각자입니다. 이 다양성을 놓치면 그 종은 멸종합니다. 즉 우리는 다를수록 좋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왜? 수많은 자연의 여건이 들어왔을 때 모두 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제대로 찍으면 다 죽는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화무쌍한 자연의 조건이 주어져도 모두 다 다르면 누군가는 살아남는다가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특히 그것이 질병일 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과 나는 본질 자체가 민주입니다. 왕정, 신권 모두 다 우리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죠. 저는 민주를 인간이 발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데아와 교육과 삶의 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민주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각자 정체성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본 모습이죠. 문제는 저렇게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저 구성원 하나하나가 대단히 이기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기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이성으로 잘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커가면서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게 되면 걱정스러운 얼굴로 친구와 잘 어울려야 한다. 싸우지 말고, 친구가 혹시 뭐라 그러면 그냥 용서도 해주고, 꼭 때리면 너도 한 대 쥐어박아라,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들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아량을 베풀도록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제가 받은 어린 시절의 교육이었고 저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재미있는 게임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기주의자들 사이에 협동이라는 게 가능할까? 전제가 있습니다. 2명의 죄수가 있죠. 이 둘이 서로에게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면 각각은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의리를 지키면 각 1년씩만 살면 됩니다. 감옥에서. 둘 다 모두 배신하면 각 2년형씩 살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둘 다 의리를 지키면 딱 좋겠구만 하고 엄마들은 다 이야기하시죠. 문제는 3번째입니다. 의리와 배신이 교차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의리를 지켰는데 상대방이 배신했어. 그러면 걔는 석방되고 나는 4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듣고 화를 내시죠. 네가 배신을 하고 걔가 의리를 지키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모든 엄마들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죠. 자기가 혼자 배신하고 친구는 의리를 지키면 네, 저는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는다면 항상 선택은 배신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굉장히 슬프게 됩니다. 결국 이기주의자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신하면서 산다는 뜻인가? 라는 문제로 귀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학적 안목을 떠나서 생물학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번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둘 다 배반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였죠. 두 번째, 재미있는 일은 그 게임을 하는 상대가 이번에는 그렇지만 그런 상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게임을 하면 결국은 둘 다 협동을 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결국 둘 다 의리를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단 한 번만 할 때는 둘 다 배신을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딸랑 죄수 둘이 놓고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 어려운데 그래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거면 항상 누군가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시겠어요? 세 번째, 누군가를 도와주되 상대방을 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도와줬는데 이놈이 배신을 했어. 그 다음엔 안 도와줍니다. 그럼 한 번 도와줬는데 그놈이 잘 받고 나중에 은혜를 갚아요. 그럼 또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선택적 협력자라고 부르죠. 선택적 배반자도 있습니다. 한 번 도움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 다음에 보답을 안 했더니 뒤에서 주먹으로 때렸어요. 이걸 보복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놈이 다시 만나면 반드시 협조를 합니다. 왜? 주먹으로 또 맞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런 것을 선택적 배반자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보복 행위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도덕 규율을 잘 세워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규정을 모두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군상들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많은 게임 이론의 설명 끝에 인간은 죄수의 딜레마에서 상대방을 선택하는 게임을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사는 와중에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배반을 하는 상황이 생기지만 결국 그 배반은 무조건 항시 배반을 하던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아니면 가끔 눈치 보고 배반을 하던 이 배반이 잠시의 자기 이익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그룹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추방의 포인트는 바로 평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놓고 실험했을 때 생면부지의 사람을 30분 동안만 한 방 안에 같이 있게 하고 30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너의 느낌이 어땠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수십 명의 실험을 반복했는데 거의 95% 이상이 정확하게 찝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잠재되어 있는 본능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600만 년 동안 침팬지와 헤어져서 인간의 삶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이 사회에서 누군가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 때 이 평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했는데 다른 동물들은 저기에 못 따라옵니다. 왜? 일단 이 평판을 기억하려면 다른 개체를 다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도의 인식 능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는 오래 삽니다. 70년 전의 원수를 기억하십니까? 어르신들 기억하죠. 금붕어에게 70년 전의 원수를 기억하느냐? 절대로 걔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는 평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평판을 사용합니다. 이 그림은 시세로의 이야기, 키케로의 이야기 중에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디오니시우스 2세라고 하는 시실리 섬에 있는 조그만 시라큐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군주였습니다. 근데 그 군주 옆에는 항상 그 사람을 아첨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같이 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데모클레스라는 친구입니다. 주인을 막 맨날 아첨을 하죠. 그랬더니 언젠가 주인이 그럼 네가 내 자리에 한번 있어 볼래?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줬습니다. 정말 폼나는 자리에 앉혀줬는데 저 주인은 다모클레스의 머리 위에다가 칼을 걸어놓습니다. 말꼬리 털 하나만 연결해서 자칫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대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은혜는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기대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야기로 이 다모클레스의 칼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물론 이야기 자체는 전혀 다른 뜻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항상 여러분들의 평판의 잣대가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유치원에 가서 싸우지 마라. 언젠가 그 친구가 너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맺습니다. 육체와 정신은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 즉 우리는 모두 물질입니다. 거긴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물질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질서를 통한 의미를 가진 물질이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메피스토펠레스는 영혼을 따로 떼어서 살 수 없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파우스트는 그걸 알고 있었다 라는 생각이 저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 당신은 단 한 번 존재하는 확률을 갖게 됩니다. 그대가 얼마나 존한 것인지에 대한 두 번째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모두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기를 위한다면 자기 이웃을 도울 때만이 그 진정한 이기가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고 나의 생존과 나의 번영을 위한 우리가 선택해온 600만 년 동안의 생존 전략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모두 이미 기적의 존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옹졸한 시각으로 역사를 봤을 적에는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한 줄뿐이 쓰지 않는 이런 역사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역사 의식을 가지느냐, 그거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한국인들이여 각성하라.